안녕하십니까, 정승태 교수입니다. 오늘로 9번째 논문 작성법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루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교재 논문 작성법 제3장이 되겠습니다. 3장의 주제는 학위 논문 작성의 실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논문을 작성하게 될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논문을 작성해야 하는지에 관한 지침을 학습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 학위 논문 작성의 실제에 관해서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원고 작성의 일반적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는데, 우리 교재 33쪽에서 시작이 되겠습니다. 원고 작성의 일반적인 원리에 관해서는 글쓰기의 세 가지 요소, 문장과 문단, 좋은 글쓰기를 위한 지침,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우리 이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쓰기의 세 가지 요소에 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우리 교재에서는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동원할 수 있는 지적 자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글을 쓰려고 하면 재료가 풍부해야 하는데, 재료가 부족하게 되면 글쓰기가 매우 힘들고 난해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쓰려고 하면 반드시 글에 대한 자원이 충분해야 한다고 봅니다. 마치 이것은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건축 자재와 유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동원할 수 있는 지적 자원을 위해서는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할 것 같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독서입니다. 이 강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글을 쓰려고 하는 자료가 풍부하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글을 많이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글을 쓰는 데는 독서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글을 많이 읽으시고 메모를 해 두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둘째로 정확하고 효율적인 표현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목수의 능력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글을 쓰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목수의 능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글을 쓰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원고를 작성할 때는 정확한 문장 구사, 또 적절한 단어 사용, 맞춤법과 구두점의 올바른 사용을 염두에 두셔야 하고, 뿐만 아니고 논리적인 연결과 일관성, 적절한 문체, 또 내가 말하고자 하는 수사적인 그런 사용 방법, 이런 것이 명확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셋째로 논문의 글은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건축의 설계도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논문을 쓰려고 하면 논문의 글은 먼저 전체적인 조망이 제일 먼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설계도와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종합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원고 작성의 일반 원리에서 이제 두 번째로 저희들이 고려해야 할 부분은 문장과 문단입니다. 문장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전적인 의미에서 생각이나 감정을 말로 표현할 때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최소의 단위로 정의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쓸 문장들이 모여서 논문이 완성이 되죠. 문제는 문장의 길이입니다. 문장을 쓸 때 우리가 길이를 길게 할 수도 있고 길이를 짧게 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논문의 원고인 경우에는 글을 쓸 때에 짧고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결한 문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을 뿐만 아니고 이해하기도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글은 간결하고 평이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문장의 길이는 짧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장이 모여서 하나의 단락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문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단은 통일된 이야기나 또 논문을 쓰려고 하는 큰 주제를 전개하기 위해서 소주제로 토막을 낸 글의 단위입니다.
따라서 문단은 하나의 주제문과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설명하는 여러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말을 하자면 문단을 잘 묶을 수 있는 사람은 논문도 잘 묶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재를 우리가 살펴보니까 문단은 논문의 축도, 우리가 예배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아주 간결하고 짧은 그런 한두 문장으로 사용되는 그런 축도와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문단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단을 구성하거나 전개할 때에 유의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크게 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한 가지 중심 개념으로 문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칙도 없이 기분 내키는 대로 또 생각나는 대로 문단을 끊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끝도 없이 이어지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섞어 놓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하나는 논리성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문단 안에서 문장끼리도 논리성이 필요하지만 문단과 문단 사이에는 반드시 논리적 연결점이 있어야 합니다. 문단과 문단을 이을 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적절한 부사구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앞에 문단에 대한 설명이 끝난 다음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 때에 적절한 부사를 사용하게 되면 앞에 문단과 뒤에 문단이 자연스럽게 연결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설명에서 혹은 이런 근거에서 아니면 이런 관점에서 등등을 사용하면 문단에서 다른 문단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는 문단과 문단을 연결하는 부드럽게 해주는 연결사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컨대 그 후, 이었고, 연이어, 다음으로, 최근에, 끝으로 이 시점에서 등과 같은 이런 연결사들을 사용하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 교재 35쪽이 되겠는데요. 이제 35쪽에 보면 좋은 글을 쓰기 위한 지침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고 작성의 일반적인 원리에서 좋은 글을 쓰기 위한 지침을 잘 숙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장을 바로 쓰기 위해서는 한글 맞춤법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쓸 때에 한국 사전을 항상 옆에 두시고 애매하거나 모르는 단어가 나오게 될 때 부지런히 찾아보면서 글을 쓰는 그와 같은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은 글을 쓰기 위한 지침이 몇 가지 있는데 오늘 우리 교재에서는 4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35쪽 밑부분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쓰려는 내용에 대해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보가 결여되어 있을 때는 이 글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글을 양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충분한 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생각할 때 글이 모호한 경우에는 지식이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의 주제와 논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논지는 논문에서 전체 요점이 되고 논문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안내판과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인 글에서는 글의 앞부분에서 또 논문에서는 서론의 논지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글의 내용과 표현에서 창의성과 신선함이 있어야 합니다. 같은 말과 또 표현을 거듭해서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침은 주어와 수로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한국어는 가끔 주어가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도 글 읽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논문을 쓰려고 할 때 주어와 수로가 분명한 관계가 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글을 쓰면서 가장 범하기 쉬운 오류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원고 작성의 일반적인 원리에서 태고입니다. 태고. 태고는 사전적인 의미에서 글을 지을 때 여러 번 생각하고 고치고 다듬는 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태고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제 교정인데, 문장은 고치면 고칠수록 아름다워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글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쓰고 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글을 읽고 또 수정하고 고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들은 한 논문을 약 한 30페이지 정도 쓴 후에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뭐 한 20번 정도를 읽는다고 합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이 논문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그 완성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몇 가지 이제 우리가 태고하는 과정에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교정인데, 교정의 의미와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 36쪽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교정에는 첫 번째의 교정은 책에 잘못된 글자나 어구를 고치는 일입니다. 이 두 번째로 교정은 교정지와 원고를 대조를 해서 뭐 틀린 글자나 빠진 글자가 없는지 그러한 것들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이 교정하는 데에도 순서가 있는데, 교정하는 순서는 글을 작성하는 순서와 정반대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글은 단어, 그 다음에 문장, 그 다음에 문단, 전체 논문의 순서, 뭐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지만, 교정은 그 반대로 전체 논문, 그 다음 문단, 또 그 다음에는 문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어의 순으로 점검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교정 작업에는 삭제하는 일이나 보완하는 일, 그리고 재구성하는 세 가지 활동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로 교정의 방법과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서는 6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그렇습니다. 첫째로 목적에 알맞게 전개되었나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봄으로써 우리가 쓰고 있는 글이라든지 논문이 통일성과 일관성, 서론과 결론의 호응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문장의 흐름은 자연스러운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요. 이 서론의 신선함, 또 단락 나누기의 적절함, 끝맺음의 그런 깔끔한 문체의 자연스러움, 뭐 가독성 같은 이런 여부들을 기억을 하시고 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내용이 다 들어갔는가, 그런 것이죠. 중요한 개념이라든지 또 우리가 반드시 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 부분의 누락 여부,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가, 뭐 제목이라든지 또 부제의 적절한 여부, 이런 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죠. 넷째로 알기 어려운 대목은 없나 라고 물으셔야 합니다. 자, 이 질문을 통해서 주어와 수로의 관계라든지 문장의 모호성 여부, 오해 가능할 수 있는 뭐 이와 같은 문장들이 있는가, 또 그런 표현의 유무 같은 뭐 이런 거를 적절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죠. 마지막으로 6번째로 논문 형식에 알맞게 되었나. 아무리 글을 화려하게 쓴다라고 해도 그 글이 논문의 형식에 맞지 않으면 논문 심사위원들로부터 지적을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문 형식에 알맞게 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인용 방법이라든지 각주의 정확성이라든지 도표라든지 그림의 적절한 사용, 이와 같은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큰 단락으로 넘어가서 우리 교재 37쪽이 되겠는데요. 학위 논문의 원고 작성의 기본 규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거니까 요거를 염두해 두시고 잘 기억을 해 주셨다가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교재에서는 너무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좀 필요한 기본 규칙들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글 전용입니다. 학위 논문은 한글 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정확한 전달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뭐 한자라든지 외국어를 괄호 안에 넣으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줄 간격인데 줄 간격은 보통 10포인트의 글자 크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한 줄에 바로 붙여서 다음 줄을 썼을 때 윗줄의 시작 부분과 아랫줄의 시작 부분 사이에 간격이 이 기준줄 간격입니다. 이 기준줄 간격을 우리는 1행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줄 간격 기준이 있는데 이제 보통 한글 프로그램의 줄 간격에서는 설정을 해 두셔야 되는데 115%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간격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2행간이 될 때 뭐 더블 스페이스죠. 2행간이 될 때는 230%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은 아마 설정을 해 두시면 쉽게 글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기본 규칙 가운데 하나가 문단을 시작을 할 때 이제 시작 여백입니다. 여백인데 영어에는 인덴트라고 그러죠. 이제 띄워 쓰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한 문단의 시작은 한 글자가 들어갈 수 있는 여백을 두고 들여서야 하는 경우인데 이제 우리 보통 자판에서 사이 띄기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스페이스바이죠. 스페이스바를 두 번 쳐서 이 글자 두 개가 들어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들여서기는 2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논문을 쓰게 될 때에 또 하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외국인 이름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외국인 이름을 표기하게 될 때에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외국인의 이름을 먼저 한글 발음으로 쓰셔야 합니다. 한글 발음으로 표기한 후에 괄호 안에 원어 이름 전체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의 이름이 나올 때 풀네임으로 쓰지 않고 라스트 네임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부터는 말하자면 한글로 성만 언급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을 하자면 외국인 이름을 처음에는 원어 이름 전체를 쓰고 두 번째부터는 원어로 성만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에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책명입니다. 책의 이름인데 책명은 보통 우리가 꺽쇠라고 이야기를 하죠. 꺽쇠도 이제 더블 꺽쇠가 있고 단순 꺽쇠가 있는데 저희 학교에서 요구하는 책명은 단순 꺽쇠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교재 42쪽에 나와 있는데 한 가지 잘못된 부분을 조금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 꺽쇠를 표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미리 한글 자판에 가서 설정을 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이제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입력 그 다음에 글자판 바꾸기, 입력 환경 설정 기타에 들어가서 겸납표, 이 꺽쇠죠. 겸납표를 선택해서 설정을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입력이 아니고 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 입력 부분이 아니고 여기에 이 컴퓨터 제일 위에 도구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이 논문 작성법 책이 다시 재판이 될 때는 이 부분이 고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시연을 해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글자가 조금 작습니다. 제가 지금 이 화살표를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일 먼저 여러분이 여기에 보시면 파일, 편집, 보기, 입력, 서식, 쪽, 보안, 검토, 도구가 나오죠. 요 제일 마지막에 도구를 클릭을 하시면 자, 요 도구에서 여러분 옆에
밑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 방향이 보이시죠? 이거를 누르시면 여기 쭉 내려오시면 뭐가 있는가 하면 밑쪽 부분에 글자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글자판에서 괄호에서 K가 나오죠. 글자판 옆에 K가 나오는데 그거를 옆에 가시면 글자 바꾸기가 나옵니다. 보이시죠? 요게 글자판 바꾸기를 누르시면 글자판 바꾸기 뭐 이렇게 등등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여기 기타가 나옵니다. 이 기타를 누르면 검라표 입력이 되어 있죠. 여기에 이제 표시가 안 됐죠. 여기를 체크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만일 이제 글을 쓸 경우에는 바로 이런 꺽쇠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제가 한번 글을 써볼까요? 겹납비표를 표기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가령 정성태는 그의 책 이렇게 해서 요렇게 뭐 디펜시오 넣고 애써 이렇게 되면 겹납비표가 되고 이렇게 될 때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글자가 잘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논문 작성법 9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10번째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